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주재 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 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이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살만 황태자가 한국, 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해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해관정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인터내셔널 누클리어 이벤트 스케일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해관정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장에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생성 가스피션 게서즈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7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동계화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본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 1대1로 참여국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수 감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달중국 러시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 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지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 중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 국가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동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굵기엔 실패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세계 1위를 제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으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OLED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OLED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OLED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 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소자의 핵심 발광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닝은 OLED 유기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NOVALED 역시 OLED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령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OLED 사업 활동과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OLED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OLED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국가의 제재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어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금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 국가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에 종말을 가져다 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에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OLED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두와 면양 지역에 최신 OLED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 대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없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칭 지역에 새로운 OLED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게 되며 OLED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OLED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OLED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OLED 생산 장비의 구매 대금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동보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OLED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SML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어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ASML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ASML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ASML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ASML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ASML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ASML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ASML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ASML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ASML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ASML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리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L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 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ASML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ASML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ASML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ASML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 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 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ASML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ASML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 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 기업이며 국가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슈칸 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지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스트 인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 헝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위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일소연명과도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연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도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도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도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p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도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도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달러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도요타 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도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도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도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도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도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 D-ENSO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슈칸 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덴소는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도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도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 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저무는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